자, 개인이든 인간이든 다 보면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분열의 시대만이 어떤 밀도 있는 경험과 성찰, 통찰을 주는 것 같은데, 조금 노자나 손자를 보면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평한 길이 오히려 알고 보면 굉장히 가보면 평평해 보이는데 이 길이 험악한 길이고, 저 길이 험난한 길인데 저 길로 가보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고, 어두운 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밝은 길이고, 밝은 길이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어두운 길이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조직이든 개인이든 활로를 모색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뭔가 좀 답을 내려고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비틀어서 생각을 해봐야 내가 살 수 있는 길,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는 그 방법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손자하고 노자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고양이가 있고 너구리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여기 또 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선이 있어요. 참돔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오히려 고양이한테 맡겨야 되는 게 답일 수가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어쩐다 말이 있지만요.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되느냐? 고양이는 생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먹었지! 충당하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가 생선을 역설적으로 목숨 걸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자백과 시대 때 보면 그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네가 살려고 하면, 발전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뭔가 분열의 시대를 살아야 똑똑해지고 분열의 시대를 공부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런 중국 가서 이런 중국의 경영학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계 일학이라고 하지요. 군계 일학이 뭔 뜻입니까? 치킨들 사이에 학이 있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돋보인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이 여러 마리가 있고 학이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닭들이 시기심 때문에 학을 쪼아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조직에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약자일 수가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학들 때문에, 학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어디 혹시 숨어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능력자와 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카바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군계 일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현실에서는 뭔 뜻이냐면 조직에서 능력자는 숨어있고 움츠러있고 약자로 빌빌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하게끔 해 주어야 한다. 닭들이 쪼아서 죽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분열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특히 리더라면 가끔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비틀어서 생각을 해봐야 어떤 답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상황이 보면 좀 극단적인 얘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후발 주자가 앞선 주자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밖에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사실인데요. 상식은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요. 상식은 승자들이 만든 겁니다. 상식 안에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인 결과밖에 안 나오고,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승자와 기득권자, 선전자들한테 걔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상무서 책을 읽을 때 이거 너무 센 얘기 아니까 이거 너무 좀 나가는 것 같아. 선 넘네. 상식 좀 벗어나네. 이런 얘기 있으면요. 그런 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식 안에서 놀면 상식적인 결과밖에 안 되고 상식을 파괴해야 후발 주자가, 근데 상식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자하고 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꼬아서 비틀어서 사고해야 내가 활로와 이기는 길이 만들어지고 찾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건불 10년이라 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건불 10년, 권력이 오래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불 10년 뭔 뜻이냐? 아무리 무능하고 띨띨한 놈이지만 권력을 한번 잡으면 10년 가까이, 8, 9년은 얼추 간다. 그래서 노무현이 한번 김대중이 한번 잡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 갔죠. 또 이명박근혜 한 8, 9년 갔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 대선도 민주당 이길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든 한번 권력을 잡으면 8, 9년 얼추 가기 때문에. 근데 좀 의아하기도 해요.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이 과연 정권의 연장인지 좀 의아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년 저는 돈 벌려고 하면, 사람이 돈 벌려고 해야 제일 정확히 솔직해집니다. 아니면 자식의 운명을 진로를 걸든가 아니면 돈 걸려고 해야만 사람이 제일 솔직해집니다. 또 돈 누구한테 걸려면 저는 내년에 무조건 민주당한테 걸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목은 진나라 상황이 있는데 제가 진나라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요.
자, 진나라는요, 5명의 왕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양공이 있고, 목공이 있고, 효공이 있고, 해문왕이 있고, 진시, 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공이 누굽니까? 오늘 다루고 있는 상황의 뒤를 봐준 군주지요. 재상이, 철혈재상이 뭔가 일을 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뒤를 봐주는 군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기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위문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상황 뒤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효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진나라의 시작은요, 이거였어요. 원래 비자라고 해가지고요, 갖추고 잘 키우는 무슨 갖추고 잘 키우는 요새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유튜브 촬영한 다음에 맨날 같이 소, 양, 이거 해서 때도 모르는 그런 거 생각하기도 하는데, 기호는 좀 야리꾸리 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렇지요? 진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있지요? 그리고 제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지요? 자, 근데 제나라가 원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진나라가 원래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꼬아서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제나라 같은 경우 강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삼국지시 때 보이는 마초의 그런 서량의 무슨 누구죠? 제갈량이 나중에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누구죠? 그 강유라고 있지요. 그 사람들 다 원래 어디 사람들입니까? 서량이라 해서 서쪽 사람들이지요. 강족은 본래 서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티베트 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 키우는 사람들인데 은나라가 맨날 얘들 끌어다가 이신공양을 해버리고 양 뺏어버리고 하니까 빡쳐가지고 주나라 족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가서 은나라를 무너뜨렸지요. 자, 근데 연합을 해서 예? 예, 강태공의 그 강자가 예, 같은 유래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지분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권력을 잡으면 두 번째로 지분이 있는 놈을 내야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작살내야 됩니다. 뭘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던 사람들을 뒤져라고서 동쪽으로 짱박아 놓은 것이고, 연나라, 위나라, 노나라 보이십니까? 자, 연나라, 위나라, 노나라는 성이 어떻습니까? 주나라와 똑같은 동성 제후들이지요. 왜 여기다가 그 제나라 딱 짱박아 동쪽으로 이민족의 땅에 보낸 다음에 왜 연나라, 위나라, 노를 왜 세워놨을까요? 이놈들 감시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진나라는 뭘까요? 역으로 진나라 동쪽에서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원래 여진족이 거시기 해서 동쪽에서 기원했다. 동몰골 쪽이 기원이란 말이 있는데 얘들이 뭔가 사고를 쳤습니다. 주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불안할 때 누구죠? 채나라의 관숙이니 해가지고 주 누구죠? 주 누구더라? 그 문왕의 주공의 그걸 반대로 해서 삼가면 놈들 난리 쳤을 때 진나라도 은나라의 유민의 편에 서서 난리 쳤는데 깨지는 바람에 동쪽에 있던 놈을 끌어다가 완전히 다른 삶의 환경이 서쪽의 융족에다가 처박아 둔 겁니다. 자, 제나라는요, 원래 저 동쪽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산동반도 쪽에 레이라고 해가지고, 예, 오랑캐족들이, 동이라는 오랑캐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민족들 사이에 가둬놓은 다음에 감시를 한 것이고, 진나라는 뭐겠습니까? 역시나 서쪽에 오랑캐를 던져놓은 다음에 뒤지면 좋고, 안 뒤져도 그쪽에다가 던져두어야 쟤를 제어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저기 산동반도는 후대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인데,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강성했습니다. 자, 은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황은 모두 술 좋아하고 여자를 밝혀서 역대 임금 중에 술 밝히지 않고 여자를 밝히지 않은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망했을까요? 빈집털입니다. 동쪽에 문명이 발달한 동이족들과 싸우다가 장시간 비워놓다 보니까 서쪽에서 주족과 강족이 밀고 들어와 작사를 낸 것인데 손자병법이고 노자하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한나라와 전면전을 오래 하지 말라고 하냐, 왜 이럴까요? 망국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손자는 뭘 강조합니까? 졸속의 승리를 강조하지요. 최대한 빠르게 전술적, 전략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망국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망국에 대한 반성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손자도 노자, 특히 노자가 은나라 망국의 기억을 많이 좀 깔고 있지요. 자, 이래서 얘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서쪽에다 펜스를 세워놨는데 서유용족과 싸우다 죽어도 좋은 것이고 서유용을 카바를 해서 얘들이 융족이 우리를 못 치고 들어오게 서쪽 펜스로 해놓은 건데요. 동물의 왕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봐요. 원숭이들이 가끔 들기를 납치해요. 왜 납치할까요?
납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깨 강아지들을 납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을 납치한 다음에 뭐 치우거나 뭐 죽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 있습니까? 과일 주고 먹이 준 다음에 키우는 겁니다. 얘들이 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숭이하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들깨하고 싸우겠어요? 들깨가 쳐들어오면 얘들이 파수꾼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족을 진나라를 왜 서쪽에 짱 박아뒀느냐? 예, 경비견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니들 융족과 싸워서 우리 중앙실의 경비견 역할로 하라. 그래서 뭐 서쪽이 기원이다, 처음부터 서쪽에 살았다, 동쪽에 살았다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서쪽의 펜스 역할이었고 그런 나라였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서주시대가 있고 동주시대가 있는데 중국은 늘 동쪽에 있을 때 세력이 강했다가 폭망의 기운이 보이면 동쪽으로 이전을 하지요. 중국도 한나라도 어떻습니까?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전한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서한이라고 하고 후한을 동한이라고 하지요. 자, 주나라가 서주가 망한 다음에 동쪽으로 천도를 하는데 예, 왜 망했습니까? 여러저러 개짓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다 융족이 쳐들어와서 예, 아주 그냥 그 호경을 작살 내놓았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쪽으로 이주를 할 동안에 누군가가 서쪽의 오랑캐들을 제어를 하고 시간을 벌어주고, 네. 어떻게, 호경이 아마 장안 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관중 쪽일 겁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동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동쪽으로 오게끔 몸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진나라 양공이 그런 몸빵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한때는 부윤국이라고 해가지고 제후의 그 따까리 역할이나 하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지요. 세상에 절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지요?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공짜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믿을 놈 없습니다. 그지요? 세상에 믿을 놈 없고 공짜 없고 비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가 동쪽으로 이주할 동안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얘들을 정식적으로 제후국 그것을 준 것이고 진양국 때 처음으로 동쪽에 제후국이 된 것인데 자 싸우다가 닮아갑니다. 싸우면서 오랑캐족들과 피도 섞이고 체격도 커지고 걔들의 어떤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숭상하는 문화 닮아가고 또 오랑캐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똑같이 장중수가 100명에도 징집할 수 있는 징집 비율이 뭐가 있습니까? 농경인직에 비해 훨씬 더 높지요. 예, 그래서 호랑지국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늑대의 나라 저놈들이 오랑캐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문화는 껄쩍지근하지만 굉장히 싸움 잘하고 호전적이고 용기 있고 상무정신을 가진 서쪽의 변방의 오랑캐 국가지만 뭐겠습니까? 포텐셜이 무시무시한 나라로 일찍부터 견제를 받고 중을 받아가지고요. 자, 4대 강국입니다. 북방의 진나라는 태행산의 뭐겠습니까? 태행산의 호랑이고요. 서쪽의 진나라는 뭐겠습니까? 예, 서쪽의 얘들은 뭐겠습니까? 관중 땅에 웅크리고 있는 예, 독사입니다. 남쪽의 초는 뭡니까? 남방의 곰입니다. 제 나라는 뭡니까? 동쪽의 뭐지요? 예, 황소입니다. 처음에는 원래요, 주나라, 정나라, 위나라, 송나라, 중원에 위치한 나라들이 문명에 발달된 국가다 보니까 처음엔 잘 나갔는데 처음에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첫 끝발이 뭡니까? 개끝발입니다. 인구가 너무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새로 개척을 해나갈 땅이 없었고 그랬는데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는 진나라는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개척할 땅이 있었고 오랑캐들과 싸우다 보니까 지역 예선을 거치면서 나름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았고 오랑캐족들에게서 뭐냐면 좋은 것도 많이 배우면서 오랑캐족들의 좋은 것과 중원 문명의 좋은 것들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나간 것인데 자 당태종 그럼이 왜 무서운 겁니까? 당나라가 왜 무서운 거예요? 호한 양대의 장점들을 거느리고 있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과 농경, 목축과 농경 당태종은 초원의 세계와 중원의 세계를 다 알고 있었던 놈이니까 고구려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쪽 4대 지방의 강국들은 뭐겠습니까? 오랑캐 세계와 중원의 세계, 중원과 오랑캐 세계의 장점들을 다 흡수해가면서 강대국으로 길러온 것인데 진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좀 오랑캐로서 무신을 받았지만 얘들이
뭔가 포텐셜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아까 노나라가 그 뭐죠? 그 주공에 뭔가 뭐 주나라가 동성애 제어라고 했다는데요. 특히 노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동쪽의 노나라는 주공이 봉인이 땅인데 주공이 직접 간 것은 아니고 주공 센터에서 카바를 했어야 됐고 주공의 애들 백금이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지요. 이러저러한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주나라의 주공으로 대변되는 문화와 전적, 갖가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간 것인데, 자, 진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자, 주나라의 이쪽 서쪽 변방 땅을 먹었습니다. 서쪽 변방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선비가 살았을까요? 무사가 살았을까요? 무사가 살았을 것인데, 무사들을 적절하게 흡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노나라에서 왜 공자하고 묵자가 나왔느냐? 노나라는 주나라에 뭘 가져간 겁니까? 소프트 파워를 보조한 나라이고 진나라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주나라의 무사계층들, 하드 파워들을 생존 전략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은나라와 연관성이 있었는데요. 왕족들은 적잖게 은나라와 연관이 있었는데 주나라 몰래 하늘의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은혜에 우리가 후손이라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미미 했지만 끝은 창대. 꼭 이럴까? 아니다. 시작부터 꽤나 무시무시한 그게 있었던 것이고 호랑이의 날개 누가 간 것입니까? 예, 네, 상황이 가서 얘들한테 뭐겠습니까? 한 놈 한 놈이 무시무시한 또 체력과 스피드 개인기는 있지만 팀 전술과 시스템이 없었는데 감독 상황이 코치 상황에 가가지고 433, 352, 1441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서 중원을 도모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진목공이라고 해서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 목공이 있고요. 효공이 있고, 해문왕은 누굽니까? 해문왕이 뭘 했습니까? 해문왕?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해문왕 뭐 했습니까? 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진장이, 특히 소진의 뭐죠? 원교, 근공, 가까운 데를 착살내고 먼 데는 때려 잡는다 해서 서양왕 아닙니까? 예? 그게 서양왕 아닙니까? 아니, 해문왕이에요. 원교, 근공은 예, 해문왕이 시작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범수가 서양왕한테 와서 그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소양왕보다는 해문왕의 역할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수가 찾아가서 서양왕한테 이렇게 귀족들이 멀리 있는 걸 자꾸 치는데 멀리 있는 걸 쳐봐야지 진나라한테 들어온 게 가방으로 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저는 뭐 찾아보겠습니다. 틀렸으면 저도 수정을 해야 되죠. 네. 지금 혹시 한번 이거 찾아보실래요? 이거 폰으로요. 네, 바로 지금 또 틀린 정보 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중국사에서는 해문왕을 그 소양으로 높게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 역시 누구겠습니까? 진시황이지요. 자, 여러분들 근데요,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시황이랑 한고조 유방이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요? 5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진시황이 조금만 건강했으면 예, 유방보다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진이 망하고 한이 세워지는 것에서 진이 지나서 단명하고 폭망했다는 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진이 망하고 유방이 어쩌고 하고 나중에 한 경제가 제우스를 쳐내고 어쩌고 한 건데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요, 진이 너무 폭망했다는 걸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나라 경제가 예, 밑에 제우스를 쳐낼 때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쭉 상황이 변법을 시작을 해서 한 경제가 지방의 제후들을 다 이거 정리를 할 때 이거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총체적으로다가 정치적으로 중국이 통일해 가는 과정인 것이고, 나중에 수양제가 장관과 황하를 이것을 잇는 뭘 만들었습니까? 운하를 만들었지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통일시켜서 어떻게 보면요, 진나라 상황 때부터 해서 수양제 때까지가 예, 뭐겠습니까? 중국이 통일되어 가는 그 넓은 땅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중국이라는 땅이 유럽보다 넓지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이 하루아침에 통일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한 과정 속에서 보면 좋을 것이고, 진시황의 진나라가 천하를 먹어버린 다음에 육국을 없앤 다음에 15년이
밖에 안 돼서 진나라가 망했다고 했을 때 진이 너무 단명했다. 단명의 책임은 법과 돼 있고 상황이 죽이려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좀 우리가 너무 좀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예. 원교공은 네. 이렇게 소양왕이 했다고 그러고 네. 해문왕이 한 거는 연행책. 아, 연행. 연행을 해서 소진의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소지는 합종으로 합종. 후기 합비가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사수체하는 게 네. 장애 장애. 그걸 썼어요. 네. 네. 자, 해문왕은 장의의 그 부적을 연행책을 받아들여서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연행책이 있었기 때문에 원교 근궁도 가능했던 것이고 큰 그림을 해문왕이 그려 놓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보통 중국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명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양이 워낙 50년 가까이 제기를 했으니까 소양을 많이 아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양공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목공, 효공, 해문왕, 소양왕, 진시황. 저는요 처음으로 제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양공도 높게 평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다수설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해문왕, 소양왕이 이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많다 싶기도 하지만 또 처음에 뭔가를 어떤 개국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해. 근데 시간이 더 있으면 목공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으면 좀 네네. 네. 자, 그래서 진시황이라네. 계속해서 누구죠? 그 상황의 얘기를 보면, 자, 상황의 상문서의 그 논제들이 이런 것입니다. 통치의 객체로서 인간에 대해서 토지를 비롯한 국가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토지의 힘, 인간의 힘, 물적 자원, 이적 자원의 힘을 다 뽑아내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들 상구서를 읽으실 때 이걸 보시면 딱 좋아요. 진, 달진, 그리고 일, 한일, 그리고 뭉칠단, 오로지 전 이것을 보시면 좋은데 특히 진과 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뽑아내야 됩니다. 왜 뽑아내야 되느냐? 뽑아내야 국력을 강성하게 만들 수가 있고 뽑아내기 위한 위에서 이런저런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토 국가라고 했지요. 근데 영토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시민들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행정 서식을 통일하고 빨리빨리 군대에서도 뭘 했습니까? 편제, 신호, 무기 체계들을 통일해서 호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닥치고 하나로 만들어 놓아야 농사만 지켜 전쟁만 하게 똑같은 벌, 똑같은 상, 똑같은 교화 이 일자 아시죠? 이 일자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연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은 이게 은행가면 이거 씁니다. 왜 씁니까? 석삼, 이자, 삼자, 4, 5, 6 다 한자 따로 있어 아실 거면 왜 그렇겠습니까? 한일자 이거면 이거 너무 그 변조가 쉬우니까 밑장을 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요 십자도 마찬가지. 십자도 이거 십자에서 1, 2, 10, 100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르신들은 이거 다 쓰실 수도 있을 거 다 읽고 쓰시기 가능할 건데 우리도 아마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썼을 거예요. 은행 거기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버렸는데 아직까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2외국어 중국어 안 한다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중국어 안 하시는 거 괜찮은데 그래도 한자는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 어쨌든 한자를 교육을 시켜놔야지 안 그러면 중국을 가든 대만을 가든 일본을 가든 다 본인 손해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들 한국어 조선어는 당연한 것이고 일본어 거의 모국어고 한자가 되니까 중국어 고대 한어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그냥 만주, 대만, 상하이, 베이징, 일본이 다 그냥 우리 집인 것이고,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까지 해도 일본이나 대만 갔을 때도 그냥 크게 문제 없이 그냥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한자를 모르면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렸을 때 외우면 좋은 게 뭐냐면, 성인일 때 외우면 주기적으로 복습하면 늘 까먹어요. 근데 미성년일 때 외우면 복습을 안 해도 말 그대로 각인입니다. 그죠? 뭔 말입니까? 뼈에 새깁니다. 죽어도 안 까먹는데
이런 것도 다 어렸을 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일자 보고 이거 좀 근데 좀 추억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자, 나라는 농전에 의지해야만 안정되고 임금은 농전에 기대어야만 존엄을 진다. 농전이 뭘까요? 농사와 전쟁입니다. 왕이 되는 길은 외교에 있지 않고 입 터는 거에 있지 않고 농전에 힘쓰는 데 있을 뿐이다. 최대한 농사, 전쟁, 땅의 힘을 뽑아내고 사람의 힘을 뽑아내서 농사와 전쟁에 강박적으로 막 묶어놓고 죽도록 농사 짓고 죽도록 싸우고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토 국가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화를 하는 건 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성실하게 농사 짓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용감하게 싸우게 하고 성실하게 농사 짓는 사람을 보호하고 죽도록 싸운 사람들을 또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황의 법은 이렇게 하다 보냐면 단순히 부국강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뭘로 하자는 것입니까? 농사와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인데 상황의 법, 상과 벌, 긍정의 인센티브, 부정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진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간에 성실하게 농사, 용감하게 전쟁을 하도록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체계, 그런 행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1년에 농전 한 가지 힘쓰면 10년은 강해질 것이고 10년을 농전 한 가지 힘쓰면 100년을 강해질 것이며 100년을 농전에 힘쓰면 1000년을 강해질 것이고 1000년이 강하게 되면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와 전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빡세게 생산을 하고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든 간에 전투를 열심히 해서 국방 그리고 곡물 재화 생산을 열심히 해야만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말하는 법은 다 무엇이냐면 생산력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체계와 행정체계와 시스템 만들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애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서구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민법에 많이 기원을 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 보호, 상인들의 계약, 그지요? 근데 동아시아의 법은 뭐냐면 이렇게 동원체제 만들기, 국력을 극대화시키기, 생산력과 국방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쪽의 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법은 민법, 상인들, 동양의 법은 철저하게 위정자에 있다, 국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사람이 농사 짓고 한 사람이 한가히 사는 나라는 온천하에서 왕노릇하고 10사람이 농사 짓고 한 사람이 한가히 사는 나라는 강성하게 되며 절반이 농사 짓고 절반이 한가히 사는 나라는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인민들이 농사 짓기를 바란다. 철저하게 농사와 전쟁 여기다가 인민들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자, 농사와 전쟁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농전지사라고 얘기를 하요. 기존에는 글을 읽어야 우리가 선비라고 했는데 이거 뭐겠습니까? 네가 글 할 줄을 못 읽어도 문맹이어도 농사를 열심히 하고 전쟁 나서 열심히 하면 너는 뭐냐면 이 국가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무지랭이야, 네가 오락회 출신이야, 네가 과거에 무슨 그 소인이었고 무슨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근본이 뭐야 하지만 네가 농사와 전쟁을 열심히 해서 국가와 부구하는 의무를 하면 너도 당당한 백성이고 이 나라의 무슨 주체로서 인정을 하는 것인데 뭐와 비슷한 얘기 같습니까? 수출 전사와 좀 비슷한 얘기 같지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싶은데 농전만이 살 길이다. 생산력과 국방력을 최대한 시켜놓아야 한다. 가일령편, 농전편, 산지편, 정법편, 병수편, 이론편, 입본, 상형, 경례, 외내 다 뭐냐면 농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공을 농사로서 전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로서 공을 세우게 하고 전공을 세우게 하게끔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농전의 역설이에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나라가 잘 살려면, 나라가 막 강성해지려면 농사와 전쟁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농사와 전쟁이 뭐가 있냐면요. 너무 유용한, 농사는 고됩니다. 얼굴 타고 저 집에 이거 있는데 저 집에 그거 있습니다. 몸빼바지 입고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책 쓰고 이럴 때 있는데 몸빼바지 입으면 어떻습니까? 폼 나요? 아니면 그렇습니까? 저야 낯짝이 두꺼우니까 몸빼바지 입고 어디 장 보러 가고 도서관도 가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몸빼바지 어지간히 이거 아니면 보고서 마실 댕기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있어요.
돈 버는 놈은 따로 있고 돈 뭐 요령요구 사람 따로 있는데 코로나 그 때문에 몸빼바지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냐?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집에 있으면 몸빼바지가 너무 편한데 자 어쨌든 농사 짓는 거 뭡니까? 고됩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서 뭐하면 다치고 죽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말 지금 진짜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위험하고 폼 안 나고 막 고되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상황은 늘 전제가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인간은 호리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거 해봤자 고되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 개뿔도 없는 것 같고 나가서 싸워봤자 위험하기만 하고 내가 팔다리 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통밥을 굴려보니까 뭐겠습니까? 농사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예술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공예를 한다고 하고 싶어 아니면 말빨 입 털어서 유세를 통해서 팔자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갑벌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역시나 답은 인간이 호리지성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야 농사 고된다. 하지만 네 농사 열심히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한테 상을 줄게. 그리고 또 농사 열심히 농땡이 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벌을 내리는 것이고 긍정의 인센티브, 부정의 인센티브 다 매기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전쟁 나가서 적의 수급을 배워오고 잘 싸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 팔자 고치고 신분 상승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역시나 인간의 호리지성을 이용을 해서 본능적으로 이익을 따지고 통밥을 굴리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긍정의 인센티브, 부정의 인센티브, 상과 벌을 통해서 싸우게끔 빡세게 일하게끔 반드시 싸우고 반드시 일하게끔 하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비자는요 절대로 자식된 도리로 신화된 도리로 주인의식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착해져라, 군자 되어라,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 신화된 도리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일하게끔 재능을 다 발휘하게끔 임금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끔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과 벌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농땡이 비우면 벌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상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 그래서 상과 벌은요 인센티브를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고전을 왜 있습니까? 늘 인간과 사회가 안고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고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질문에 나름 상황이든 맹자든 순자든 노자든 답을 내지요? 그지요? 근데 그 답들이요. 그 사람이 제기한 위대한 답들에 대한 그 위대한 질문들의 답들이 늘 시공을 초월해서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생산력이 발전되고 남녀가 평등해지고 민주주의 공화국이 들어서면 고전에서 그들이 내가 제기한 질문에 냈던 답들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서오경에 있는 얘기 지금 시대 그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평등해지고 모두가 동등한 주권자가 된 시대니까. 근데 이것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아직까지 유효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했고 통밥을 굴려가면 내가 더욱더 통찰력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농전의 역사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보상이 형편없고 위험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국준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도움을 호소하는데 이것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쪽으로 예산 주세요가 이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꼭 필요하고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똘똘한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늘 공동체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는 꼭 맡아야 되는 일이고 똘똘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들이 와서 맡아야 될 일인데 보상이 형편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들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서 커다란 공동체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역설적인 분야가 있으면 유정자가 늘 챙겨서
이거 힘들어? 아무도 안 하려고 해? 똑똑한 애들이 안 와? 그러면 내가 파격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자부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과 보이는 보상을 다 주어서 네,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설계를 유인 체계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정자의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패럴림픽 끝났습니다. 자, 패럴림픽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부터 장애가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군인, 경찰, 소방관 하던 사람들이 장애를 입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분명히 일하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요, 패럴림픽에 나갈 것이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의회, 서울시, 아니면 구의회, 구청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당신들 이 사람들 30%가 됐든 10%가 되었든 간에 이것들은 예, 일하다가 다친 군인과 경찰, 소방관 티오로 남겨두고서 이분들께서 당장은 뭡니까? 당장은 그 행정일이 서툴 수가 있지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사회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당신들이 반드시 30%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간에 예,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해서 시의회와 구청으로 보내라고 제가 늘 역설을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뽑아줍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은 서투겠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니까 일을 어쨌든 열심히 공동체의 책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것도 뭐겠습니까? 일종의 유인 체계고 인센티브로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방관 일을 했을 때, 경찰 일을 했을 때 빡세고 위험하고 돈은 많이 안 주지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유능한 인재들이 몰리고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렇게 농전의 역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들이 이렇게 역설적인 책무나 임무는 없을까? 그리고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일, 위험하지만 꼭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맡아야 될 일을 우리가 보상과 어떤 존경을 보내고 인센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인색하고 유정자가 놓치는 분야가 없는가? 이거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묻고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오히려 그 지방의회 선거가 더 노다지라는 거예요. 지방 토 유지 와서 공천 헌금 뽀찌 장사가 더 노다지라는 것인데 당신 말 뜻은 좋으나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뽀찌 장사만 공천 헌금 장사만 하지 마시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되었든 제발 좀 상위 군경 소방관들을 우리가 공천하고 지방의원으로 천거하고 모시는 일 있어야 전반적인 나라의 시민의식과 책임감, 국가의 정신이 강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인센티브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엉뚱한데 인센티브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선거 캠프 쫓아가다가 공기업체 사장으로 가고 저는 그래서 낙하산 이런 공기업, 쓸데없는 공기업, 공단, 공사, 시민단체 여기로 가는 나라의 돈을 없애버려야 그게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도부터 빼시고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진도부터 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자, 상황이 보면요, 상황이 인간의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성론보다는 민성론에 가까워요. 통치 객체로서 민들이 어떤 성향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선호,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호리지성이라고 하면 이익을 좋아한답니다. 이익과 명예, 특히 이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너희들이 뭐냐면 부모 형제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국가의 그 주역으로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자기 능력 발휘하면 보상이 따르고 대신에 농땡이 피고 예, 뺑기 쓰면 철퇴가 가해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로 사람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빡세게 농사짓고 전쟁에 수행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아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이국종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중증 외과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국가가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교사 월급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5년마다 재임용 심사. 하지만 부임하자마자 월급 400, 500, 600 받게끔 그렇게 더욱더 유능한 인재가 몰릴 수 있게끔 고용의 유연성을 좀 담보를 해서 매너리즘과 철밥통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마디 예. 회사에서 보니까 인센티브 시스템은 네. 이벨리에이션 시스템이 못 따라가주면 평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인센티브만 줘서는 돼요. 그건 진짜 프로야구가 정말 확실해요. 오늘 안타, 병살, 실책, 고값 딱 나오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잘 만들려면 이때는 근데 시대가 단순한 시대였으니까 설계가 좀 쉬운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업무 평가와 퍼포먼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사도 또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예.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평가를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봐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점수 매기게 하는 거야. 뭐 별대 5점 족도로 하든 10점 족도로 하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수요자가 평가하는 게 제일 맞지. 뭐 누가 교장이 평가하면 교장한테 줄려 쓰는 사람들 좋은 점수 주겠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사 선택권을 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역으로 교사한테도 선택권을 줘서 학생들한테도 교사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저는 교사한테도 선택권을 줘서 나 이 새끼 진짜 못 가르치겠어 하면 거부할 수 있게끔 그것도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진상 손님 한 놈이 고객 100명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럽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일공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상은요 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구멍이 뭔 뜻이겠습니까? 자,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전쟁을 짓지 않더라도 이득을 취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으면 내가 빡세게 농사 짓고 용감하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요 대한민국의 위기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일 수 있는 게 이것이 있어요. 나라가 잘 살수록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영특하고 똑똑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상위 1% 인재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비범한 젊은이들한테 나라가 잘 살수록 정치가 더 이상 선망과 호기심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세 개로 좀 꼽고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중산층들이 모든 아젠다를 다 독점해버린다. 두 번째가 반정부 시력을 좌파들만 가지고 있다. 지금 우파 정권이었으면요, 진보 좌파들이요, 계란값만 가지고 정부 막 휘청거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파 쪽은 시위가 직업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쟤들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으쌰으쌰를 못하고 세 번째가 이것이 있어요. 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비범한 젊은이들한테 정치가 선망과 호기심 영역이 아닌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정치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권력력을 충족할 장들이 많이 있고 내가 잘남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만 해도 잘난 인간들은 얼마든지 돈을 땡기고 유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똑똑한 애들이 탑티어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투신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대 정당 좌파 우파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그게 책임있는 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농사와 전쟁을만 했을 때, 너 팔자 고치고 싶어. 내가 큰 땅을 소유하고 싶어. 내가 신분 상승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와 전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그 기구가 국가 말고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력가가, 토호가, 유지가, 대상인이, 호족이, 국가 아니고도 내가 호족입니다 불러가지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면 해서 큰 쌀 주고 막 그 뭔가 상을 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사병으로서 일을 하거나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아니면 내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뭐겠습니까? 농사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농사와 전쟁을 통해서만, 그 우투를 통해서만, 그리고 뭐냐면 상을 주는 통로를 누가 독점하는 겁니까? 국가가 독점을 해서 하나의 구멍에 이렇게 국가만 농사와 전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국가의 손을 통해서만 이익과 명예, 상과 벌 이렇게 가도록 하나의 구멍 단일화 한 것인데, 참 하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대상은 수만 가지지만 이득이 나오는 곳은 단 하나의 일일 뿐이다. 농사와 전쟁. 백성들은 그 단 하나에 통하지 않고서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단 하나의 일에 복무하게 된다. 단 하나의 일에 복무하게 되면 힘이 모이고 힘이 뭉치게 되면 나는 강해진다. 이익이 한 군영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 나라는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익이 두 구멍에서 나오면 그러한 나라는 이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익이 두 열구멍에서 나오면 바꿀게요. 그게 오타인 것 같은데 두 구멍에서 이익이 두 자가 아니라 열구멍입니다. 열구멍에서 나오면 그런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들의 임금, 복지, 연금이 지나치게 공공부문 쪽에 후한 나라입니다. 공기업, 공무원 되면 내가 거의 지대를 차고 앉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공부문의 대우가 지나치게 좋으면 민간 부문으로 가서 일할 인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노량진에 김정은한테 제가 전화를 때려서 노량진에다가 핵 좀 한번 막 떨거라. 노량진이 대한민국에 있는 역동적과 창의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곳일 수도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로서 먹고 살아야 되고 수출로서 외화를 길어야 되는 나라인데, 공공부문의 대우가 지나치게 좋으면 똘똘한 애들이 민간기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간기업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공기업에 가서 그러면 뭐냐면 개꿀을 빨 수가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똘똘한 애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에 그걸 뭐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 상하처럼 뭐 민간기업에 가서 니들이 능력을 발휘해야만 집 아파트 사고 막 어쩌고 할 수, 이건 좀 아니겠지만, 공공부문에 있는 꿀단지를 좀 깨야 좀 유능한 젊은이들이 민간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의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구멍을 단일화해서 참 이 양반은 일자를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